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난생처음을 운영하고 있는 이원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난에 대하여 우리가 주변에 난초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 난초들이 많은데 사무실에도 있고 가정집에도 있고, 사무실에는 선물용으로 많이들 받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전 개업이라든가 이사라든가 뭐 부자 되세요, 뭐 번창하세요 등등 난초 선물용으로 많이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어디를 가더라도 난초 한두 번 정도는 있는데, 우리가 난초를 정작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도 난이 시사하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 난초가 시사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난초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물론 동양, 서양 그리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종류가 가장 많은 식물입니다. 아마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종류의 난초가 있는데요. 이 난초는 지구의 생성과 함께 언제부터 이 지구의 지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문헌에 나타난 시기를 보면은 서양에서는 약 300년 전부터 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난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졌고, 동양에서는 난에 대한 최초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BC 484년 경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 484년이라 그러면 약 1500년 이상 됐을 겁니다, 아마. 난초에 대한 의미는 동양과 서양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많습니다. 그 발전된 방향을 보면은 다른 형태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현실적인 면보다도 난초를 통하여 삶에 대한 교육의 표본, 인성에 대한 표본으로 삼아왔고, 그것이 어떤 표본을 선정하여 사람에 대한 품성과 인격과 덕을 쌓아가는 사람의 품성 개발에 역점을 둔 것이 난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인성 교육을 위한 표본보다는 경제적인 것, 돈벌이 수단으로, 그리고 학문적인 것, 식물학적인 경제적인 면에서 연구 개발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난이 동양과 서양에서 각각 다른 각도에서 발전되어 오는 동안, 일찍이 서양에서는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난을 원예화 시켜가지고 과학적인 대량 번식을 통해 난 산업화 기틀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라든가 열대우림 지방들 가가지고 난초 표본을 원종을 채집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식물학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우리 선물용 시장에 서양난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난을 통한 세계적인 난 박람회, 그리고 이 난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더 큰 난 산업을 위하여 각 나라마다 연구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난을 정신적 인성 교육의 표본으로 삼았고, 현대 과학화에서는 뒤떨어져 있지만은 서양의 물질 문명이라고 한다면 동양 문화는 정신 문명, 서양 문화는 물질 문명이죠. 이렇게 서로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정신 문명을 난초를 통해서 했고, 서양에는 물질 문명을 주로 잡아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난으로부터 정신 표본을 어떻게 삼아왔는가? 동양에서 최초의 문헌에 나타난 기록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BC 484년 애공 11년이죠. 애공 11년에 학문학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자기가 학문학적으로 자기보다 뛰어난 학인이 없다고 자부하여 전국시대의 각 제후를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중용해달라, 자기를 중용하면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자기를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자기를 중용을 하게 되면은 무치에 의한 다스림보다 문치에 의한 나라를 다스림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죠. 무치라 그런 거는 그때는 국방의 힘이 있죠. 군사력으로 의한 다스림보다 그때는 힘으로 다스렸죠. 군사력으로. 그러니까 문치에 의한 다스림,
학문적인 학술로 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공자에 대해서 제후들이 전혀 귀담지 않았어요. 그를 중용하는 제후들이 전혀 없었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공자가 각 대기업체 찾아다니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나를 채용해 주세요 하고 공자가 많이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공자를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채용을 안 했던 거죠. 그날도 다른 제후를 찾아가기 위해서 길을 재촉하여 공자께서 위나라에서 응곡이라는 계곡을 지나면서 제자들과 잠시 산자락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바람결에 풍겨오는 맑은 향기가 이렇게 바람결에 콧등을 스쳤던가 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맑은 향기인가 싶어가지고 공자가 그 향기를 따라가 보니 소나무 밑에 조용히 자라고 있는 한 포기의 난초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 맑은 향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공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어 잠시 쉬고 있는 제자들한테 가서 야, 이제 집에 돌아가자. 제후줄 타결 바람이 없다. 컴백하자. 컴백홈. 렛츠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의 고향 노나라로 돌아가자. 해서 노나라로 그 즉시 돌아왔던 겁니다. 그날 공자께서 난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것은 이 작은 풀에 지나지 않는 난초가 아무에게도 자기 향기가 좋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여기저기 자기처럼 찾아다니지 않았는데 이 맑은 향기에 이끌려 난초 있는 곳까지 공자가 와서 깨달게 된 것입니다. 난초는 한 자리에서 흙 속에 다 뿌리를 내리고 가만히 있는데 그 맑은 향이 날아가서 이 공자가 찾아왔던 거죠. 거기 깨달으면 나는 내가 학식이 제일 높다고 중국에서 제일 높다고 하며 제후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를 중용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 난초는 뿌리 받고 있으면서 그 향을 날려보내고 그 향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따라왔으니까는 거기에서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공자의 학문이 아무리 높아도 자기가 자랑하고 선전하고 다녀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자기의 학문의 향기가 내 학문의 향기가 없다고 알았던 겁니다. 난초에 이렇게 이제 공자가 고향으로 한시빨리 낙향하여 모자라는 학문을 더욱 익히다 보니까 그 학문의 깊이에 따라서 인향이 날 것이다. 내 학문의 향이 날 것이다. 나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공자가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때 공자가 이제 비염이나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냄새를 못 맡았다면 그 청량을 못 맡았다면 공자께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건데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까 공자가 인양이라 그랬죠. 우리 난양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양천리, 그 다음에 인양만리 라는 말이 이때 유래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또 한 가지가 지금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돈양백만리, 돈의 향기가 100만리를 날아가가지고 이 돈에 의해서 많이 지금 난초가 거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후 공자가 고향으로 낙향하여 학문에 정진하는 공자들 따라 제자들 사이에는 그렇게 위대한 스승님이 이 난초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이 난초가 공자님보다도 더 위대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난초의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분석하여 좋은 점만을 골라 좋게 묘사하여 난을 극찬하였던 겁니다. 제자들이 난에다가 의미를 부여를 했던 겁니다. 공자께서 자기 스승이 이 난초를 보고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난초가 굉장히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난초의 한 부분마다 의미를 부여하여 그에 맞게 실천하려 했고 지금까지 난초를 귀하게 여기고 수양의 표본으로 삼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공자의 나이가 60 조금 지났을 때일 겁니다. 그 전까지 공자가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방향으로 큰 뜻을 품었었죠. 그래 나도 정치를 해보겠다 하고 제후주를 찾아다녔던 거고 난한테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정치적인 꿈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래 낙향하여 학문에 더욱 정진하는 시기가 이후부터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공자의 학문의 깊이를
더하고 세계 성인으로 칭송받게 된 시기도 이 난초한테 깨달음 받고 학문에 더 열중한 그 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 공자들이, 제자들이 난초의 각 부위마다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는가 하면요, 난초의 모양이나 각 부위의 명칭은 잎, 난초의 잎, 그리고 벌부, 뿌리, 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태학적으로는 잎은 탄소 동화작용으로 인한 성장을 하게 하고, 벌부는 개체 번식을 위한 영양 저장소의 역할과 자마를 갖고 있으며 개체 번식을 합니다. 뿌리는 난초 전체의 영양 공급원이 되며, 꽃은 종자 번식을 위한 씨앗을 가져 종자에 의한 대량 번식하는 것을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외형상으로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장을 거듭하는 데는 곧 잎은 곧 선이다. 선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난초잎은 굉장히 선이 부드럽고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 잎의 형태는 이렇게 바로 쓴잎을 직잎, 옆으로 약간 누운 잎을 권엽, 비스듬하게 누운 잎을 수엽, 비스듬하게 누운 닫다가 끝을 약간 들어준 잎을 노수엽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잎의 형태는 노수엽, 약간 누운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치켜 세워진 잎, 이렇게 노수엽 형태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난초가 이게 잎이, 그러니까 초록색 잎이 됐다가 점점 이제 노대가 나기 위해서 시들어 들어가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점점 노란색으로 변하다가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때 보통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가 시들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푹 사그러지는데, 이 난초는 잎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노대가 나면은 살짝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다가 내가 아픈 것도 표시 나지 않고 빳빳하게 서 있다가 그냥 바람결에 툭 꺾어져 자빠집니다. 이 비유는 난초는 속으로 아무리 병이 들고 환경에 맞지 않더라도 밖으로 그 나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병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겉으로는 자기 약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며, 잎의 자세는 한치의 수그름이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곧게 서 있다가 완전히 수분이 말라 없어진 후에 고든 자세 그대로 툭 기부부터 꺾어져서 넘어집니다. 이것을 선비의 기계와 강직함에 비유했던 겁니다. 옛날에는. 또 한 가지, 잎에 나타나는 형태로 보면 중룡의 자세와 비교했습니다. 공자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대목이, 공자가 제일 크게 했던 것은 중룡이었습니다. 이를 중룡의 도라고 칭하였죠. 그리고 세찬 바람, 약한 바람, 크게 흔들림 없는 난초.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고 있죠. 아만 그에서도 난초잎이 크게 막 흔들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고, 명예와 건세가 있더라도 자만하지 않고, 아무리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비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으며,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어도 남에게 뽐내지 않으며, 가진 것 없어도 비굴함이 없었습니다. 난초와 같이 중룡을 지키라는 가르침을 일깨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공자의 제자들이 난초에다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 정신을 갖다가 계속 이어내려왔던 겁니다. 중룡의 공자 사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초의 가장 중심이 되는 벌부, 잎과 뿌리, 섭취하는 모든 영양소를 저장하였다가 환경이 악화되어 꽃이 피울 수 없을 때, 꽃도 못 피우고 이게 지금 상태가 열악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갔을 때는 자마에서 벌부에서 자마를 새로 형성을 시킵니다. 새싹을 같이 내는 거죠. 영양을 비축해 두었다가, 그 난초는 계속 영양을 비축해 두습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촉을 다시 종자 번식 아닌 개체 번식을 이어갑니다. 이럴 때는 꽃이 펴가지고 씨방에 맺혀진 거는 종자 번식으로 나가지만은 벌부에서 새싹이 나오는 거는 개체 번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했다시피 난초는 다른 식물과는 달리 종자 번식과 개체 번식 두 가지 형태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벌부는 종족 보존의 최후의 보루인 셈이며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미리 그 대책을 세워두고 있으므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식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초의 뿌리는 지상의 잎이나 줄기로 영양 공급원이 되는데 난초 또한 그 예외는 아닙니다. 난초 뿌리에 대한 중국의 그 유명한 그림이 있으니 그것은 중국에서 송나라의 정소남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정소남은 학식이 높은 분이 송나라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분을 이렇게 칭송을 하고 존경을 하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노근난도라는 그림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이 노근난도는 탄생과 성장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명한 노근난도가 그려진 배경은 원나라 시절 정소남은 나라 이름 송나라의 서름을 내 난초 뿌리에 감추어 숨길 땅이 없노라 하여 뿌리가 드러난 난초를 그려 침략자에게 한거의 의미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뿌리 없는 난초를 그렸던 겁니다. 보통 난초 뿌리가 땅 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난초 그 벌부와 줄기와 잎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뿌리를 다 드러놓은 상태로 그렸던 겁니다. 당시 송나라를 나라를 빼앗은 황제가 정소남을 불러가지고 야, 너 난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봐라. 이 뿌리 없는 그림, 뿌리를 드러내놓지 말고 뿌리를 요번에 땅속에 집어넣고 그림을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소남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들이 송나라를 떠나면은 그때 내가 다시 뿌리를 땅속에 들어가 있는 난초를 그리겠다 라고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노근난도 그 그림은 아직 우리한테 상당히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난초의 뿌리는 태생의 근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태생의 근본,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난초의 가장 상징적인 꽃입니다. 이 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꽃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름달입니다. 주판, 부판, 봉심, 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판을 보시면은 이렇게 딱 서 있지가 않고 이렇게 살짝 우리가 인사하는 식으로 살짝 이렇게 꺾어져 있죠. 이렇게 빳빳하게 사람이 서 있으면 아는 사람 서 있으면 저놈 참 시건방지다, 싸가지 없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판은 꽃잎이 약간 앞으로 숙여져 있어 가지고 이 주판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어떤 의미를 붙였는가 하면요, 겸손의 자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판, 이 겸손의 자세는 보면 이렇게 우리 인사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인사하는 모양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판은 꽃잎이 약간 안으로 오므라들어 있습니다. 이 오므라든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안아준다, 포용을 한다. 꽃잎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안아준다, 이렇게 상대방을 내가 안아준다, 포용한다라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주판, 부판, 봉심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단장에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부판은 안아주는, 포용하는 자세, 이렇게 해서 이거를 상당히 해줍니다. 봉심은, 이 봉심을 보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싹 오므르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무슨 때 이렇게 보통 여성분들이 배꼽 밑에 이렇게 있듯이 두 손을 이렇게 모아주는 형태, 이렇게 이게 벌어져 있으면 상당히 흡어 보이죠. 그러니까 봉심은 이렇게 정숙의 자세, 여인으로 치면 정숙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 요 밑에 이제 이 털 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요, 요 밑에 설에 점들이 있죠. 점들이 있는 거는 이 벌이나 나비들을 유인해 가지고 내가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꽃가루를 날라가서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 설 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난초에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거는 청량을 공자는 마지막으로 잎에서 이야기한 같이 모든 과정을 거친 사람이 성숙되고 성인의 경지에 이루었을 때 만날 수 있는, 내 몸에서 날 수 있는, 머리에서 나는 거죠. 인향이라는 향이, 사람에서 나는 향,
근데 안 싫어서 나는 향 말고, 목욕 안 해서 나는 그건 악취죠. 내가 학식이 많아가지고 이 덕을 많이 쌓고 학식이 많아가지고 나는 인양과 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인양이 나는 경지에 도달해서야 다른 사람들이 그 인양을 맡으러 구름처럼 모여들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낙향을 했던 겁니다. 공자께서는. 그리고 난초의 청량과 사람의 인양, 난양천리 인양만리라고 했듯이 그것은 사람이나 식물의 마지막 원숙 단계인 최상이라는 것입니다. 난초라고 하여 전부 향이 나는 건 아니죠. 예, 향 없는 난초도 맞습니다. 향이 없는 건 한국 출란, 일본 출란은 향이 없습니다. 예, 현대 중국의 보세란이나 간혹 서양란에서 향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 향은 탁한 향이고 사람에 따라 약간 거부감은 날 수도 있습니다. 풍란 많이 키우시죠? 돌에 붙어있는 풍란들 많이, 석부작, 목부작 해있는 풍란들 많이 키우실 건데 그 풍란에서 나는 향은 이렇게 살짝 달콤한 향이 납니다. 풍향 자시 한번 맡아보시면은 꽃 폈을 때 보면은 살짝 달콤한 향이 납니다. 청향이 나는 난초는 한란 종류와 출란에서는 중국 출란의 1경 1화, 1경 9화에서 청향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1경 1화, 1경 9화 그리고 한란 이걸 많이 즐겨서 배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 자라는 아열대 지역이나 열대 지방에서 나는 그 난초들은 대부분 다 향이 없습니다. 근데 꽃 색깔은 굉장히 화려하죠. 꽃이 크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향이 없는 것을 꽃 색깔로 커버를 다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세계 난시장은 대부분 서양난이 차지하고 있죠. 왜? 꽃이 화려하니까, 크고 화려하니까 선물용 시장으로 많이 진출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개발을 했었고요. 경제적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자라는 나는 출라는 향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난잎에 나타나는 선, 아까 잎은 선이라 그랬죠. 선과 잎에 나타나는 색깔이 굉장히 탁월하며 봄에 피는 난꽃의 색은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 보면 우리 난꽃이요, 굉장히 이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난꽃이 노란꽃, 이렇게 이런 꽃이 많은데, 예, 대표적인 우리 두화수심 1호라라든가 이런 꽃들이 많습니다. 우리 난을 이제 공자 제자들이 수양의 표본으로 사용해놨습니다. 그 비할 데 없는 난초의 꽃과 향을 맡기 위해서 최소한 8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성분이 임신을 했을 때 아기를 낳기 위해서 10개월을 기다려야 되죠. 10개월의 아기를 갖다 뱃속에 쪄서 잘 보살피고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난꽃을 피우기 위해서 8개월을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난꽃이 3월달에 피거든요. 3월달에 펴가지고 다시 우리 지금 꽃대가 지금 올라오는 철입니다. 붙을 철입니다. 8, 9, 10, 11, 12, 1, 2, 3 3월달에 꽃 피워서 8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8개월 동안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키워야만이 이렇게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한 걸 이제 요약해 보면요, 난초는 잎의 형태는 무한한 기상과 강직함이 선비와 같고, 뿌리는 태생의 근본이며, 꽃잎의 주파는 겸손을, 꽃잎의 부파는 포용을, 봉심의 단정함은 정숙의 의미를, 꽃의 청량은 인향을, 이렇게 우리에게 난초의 생육에 있어서는 인내의 수양을 반복하고 난초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그 교훈을 남겨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난초이죠. 세상에서 많이 변해서 지금은 과연 몇 사람이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 실천하고 있는지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삶을 이어가지 못하지만 그 흉내라도 정신이라도 배워 마음속 깊이 간직함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난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